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H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굴종적 친중주의로 잡아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주의와 반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싫어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이렇게 강한 반미주의나 반일주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년 365일 시위가 끊기지 않는 나라.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데 미국 대사관을 반미 시위대가 인간띠로 에워싸고자 하는 나라.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제에 침입해서 시위하는 나라. 반미주의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하도 물건을 많이 던져서 대사관이 그물망을 쳐놓은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반중주의는 없죠? 혹시 반중주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유일하게 시위하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시키지 말아달라는 인권단체들 정도입니다. 한국에는 반중주의가 없습니다. 만일 반미주의나 반일주의가 민족주의의 발로라면 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없나요?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준 나라인가요? 그래서 반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인가요? 한국에 반중주의가 없는 것은 굴종적 친중주의, 뿌리 깊은 모화사상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고 놀라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굴종적인 친중주의는 정부나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특정한 나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굴종적 친중주의가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외정책, 안보정책, 국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굴종적 친중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 소위 삼불정책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첫째, 미국의 MD 체계, 즉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둘째, 사드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도대체 자국의 안보정책을 알아서 제안해서 옆에 나라에게 알려주고 읍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일본하고는 맺고 있던 군사정보 교환 협정, 지소미아도 폐기하겠다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폐기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그것도 미국이 그렇게 말리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뻗대는 나라가 왜 중국한테는 조금 기분 나빠한다고 미래의 우리 안보정책의 발목을 자진해서 잡아가면서까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도 정부 못지않게 굴종적 친중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사드 사태 당시 롯데가 갖고 있던 골프장이 정부에게 수용당해서 사드 부지로 사용이 되자 중국은 엉뚱하게 롯데를 제재해서 결국 롯데 가게 70군데가 중국에서 닫고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그러한 중국을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마트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제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뻔하지 않나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일본이 우리를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일본 대사관 앞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반일 시위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적 물자도 아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수출해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들이 북한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갔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핵심 부품들은 일본 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모두 허용했습니다. 중국이 롯데, 한국자동차,
한국 화장품, 한류에 대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제재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 사람도 시위하지 못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국 앞에서는 비겁해지고 일본 앞에서는 또 미국 앞에서는 큰 소리만 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별장으로 마라라고라는 저택으로 시진핑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첫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중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진핑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리고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요. 몇천 년의 역사와 전쟁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 알고 보니 중국의 일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일부 시위가 있었지만 사실 별다른 사건 없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트럼프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내가 방금 아베 총리하고 한참 역사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한반도의 남부에 임나일 본부가 있어서 사실은 한반도의 남부가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더라. 만일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대마도는 물론 일본 외교부 청사 앞에 가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모화사상이 있습니다. 이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1884년 보빙사 일행이 미국을 다녀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미 해군 소위 조지 폴크가 동행을 합니다. 일본말과 중국말을 잘한 그는 미국에서 보빙사 일행 안내를 했었고 귀국길에 민영익이 미국 정부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조선 주재 미 해군 무관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워낙 좋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1887년까지 조선의 미국 공사관을 거의 혼자서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갑신정변 당시에도 조선에 있었습니다. 마침 조선 전국을 여행 다니느라 정변 당시 한양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후에 귀경하여 주처리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미 국무성에 보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뇌리에는 자신들이 중국의 작은 집이라는 생각이 깊이 새겨져 있다.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외모, 행동거지, 습관 등 모든 것을 혐오한다. 그러나 중국인이 조선 사람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감히 그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대국인, 큰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즘의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외모, 습관, 행동거지를 존경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물려받고 있다. 옛날에 조선을 침범했을 때 보인 잔악함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늘 이 증오심을 분출시켜 일본 사람들의 피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1884년 12월 4일에서 7일 사이의 일을 보고하는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굴종족 친중주의와 극렬한 반일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887년 휴 딘즈모어 주 조선 미국 공사는 베이아드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6월 21일자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선의 전국은 점차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정부와 왕을 더욱 강한 손길로 옥죄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항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거의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의 대표들도 이에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총용사와 같은 사람들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며 자치 능력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도 조선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놔두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선의 일본 대표는 중국이 점차 조선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듯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나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반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점차 중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는 조선을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사심없이 친절을 베푸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고 무언가를 제공하고 강요하고 지도합니다.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대표들은 동양의 예법에 따라 조선의 왕을 아련할 때면 궁궐문 밖에서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의 많은 문들을 지나 정전에 도달하지만 황제의 총독은 가마에 탄 채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왕의 바로 면전에까지 들어갑니다. 조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에 항의를 하였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내 역겨운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상황이 변하여 이 나라가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독립된 조선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1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 같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굴종족 친중주의, 모화 사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근대 문명을 처음 접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근대 문명을 배웠습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지난 100년 동안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 문명,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 풍요로운 근대 문명은 우리는 분명히 미국과 일본어로부터 배웠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어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중국한테는 억울하게 당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보는 한편 일본이나 미국을 야만으로 보는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제입니다.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가치와 국익에 부합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반미와 반의를 하는 한편 중국에 굴종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